안녕하세요. 사랑해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만남인데요. 이거 네, 보니까 2월에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참 네, 띄엄띄엄 두 달에 한 번씩 만난 것 같은데 겨울에 좀 자주 뵙죠? 네, 네. 오늘 무슨 영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음, 제가 박사님한테 이 영화 막 보자마자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이 여름이었잖아요. 이 영화 개봉이 서울은. 그래서 음, 지금 좀, 어,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 예, 올여름 화제작이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예. 오펜하이머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화제가 됐었었나요? 한국에서 일단 한국 관객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팬이 많고요. 아, 대체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가 한국에서 거의 흥행에 성공했고, 음, 또 이제 한 번도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전기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예, 이제 좀 기대를 막 한껏 하고 있었죠. 하고 예,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크리스토퍼 놀란스러운 영화가 아니었음에도, 뭐, 예. 제가 최종 관객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꽤 그 관객이 계속 많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아직도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보려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결국 아, 시간이 그러셨구나. 네, 없고 네, 네, 여기 스트리밍은 아직 안 되고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 두 네. 번째는 못 보고 근데 첫 번째 볼 때 워낙 열심히 봐가지고 아, 열심히 아, 봐가지고 우선 저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오펜하이머? 네, 지금 검색해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8월 15일, 맞아, 광복절 날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미리 예매를 해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광복절 쉬는 날 가서 본 기억이 나고요. 322만 명이 들었네요. 관객 수가. 그러면 음, 이게 3시간짜리 영화고 꽤 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막 원자 폭탄이 팡팡 터지는 막 다이나믹한 영화가 아니었음에도 예, 사실 300만 정도가 봤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초반에 이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어떤 내용, 어떻게 이 영화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제 정보는 좀 들었어요. 예, 듣고, 미리 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좀 알고는 갔었는데, 예. 그럼에도, 어, 뭐 영화의 줄거리는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핵무기를, 어, 발견한 천재 과학자가 이제 핵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죠. 맨하튼 프로젝트를 어, 이렇게 쭉 실행하고 결국은 어, 히로, 히로시마, 히로시마, 예, 히로시마에 이 터트리는 맞아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아주 특이하게 그거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참 후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일생을 청문회로 이렇게 이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검증하는 이 청문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회고하게 만드는 형식을 띄었죠. 그래서 음, 영화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히 이 사람이 유학 시절부터 핵이 이제 핵 성공하고 어떤 어려움을 뚫고 과학자들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결국은 핵무기 이 실험에 성공하는가의 이야기 플러스 이제 이 사람의 내면이라고 해야 되나 내면과 외면 음, 외부에서 보는 이 사람 혹은 시대가 평가하는 오펜하이머까지 예. 이렇게 같이 범벅이 돼서 이렇게 두 켤레로 영화가 보여지는 아주 특이한 전기 영화였죠. 이 책이 이 원작이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이 책이고요. 책 원작이 있어요? 네, 아메리칸. 원작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제 이거 신화에서 기반한 제목의 예, 전기가 있고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게 이 전기를 오펜하이머의 전기인가요? 네네. 근데 본인이 쓴 게 아니고요. 이제 평전이죠.
참, 작가 두 명이 음, 이제 이 내용을 쓴 거고요. 예. 제가 그래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이 전기의 내용을 좀 미리 듣고 갔어요. 이거 아, 이렇게 두꺼운 10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다 편- 읽지는 못하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만 그냥 쭉 알고, 그 정도 지식만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상당히 초반에 저는 한 번 보고, 이미 각오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흑백과 막, 흑백과, 이 컬러가 막 교차되면서, 이제, 못 보신 분이 혹시 있을 테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아주 나이가 든 이제 오펜하이머가 청문회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청문회 가서 이제 이 청문회는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권한을 계속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뺏어버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청문회가 이제 한 켜 쭉 가고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표작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음, 이렇게 흑백과 칼라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얘기보다는 이게 조금 쉬워요. 이거는 두 사람의 이야기니까. 메멘토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기억을 예전의 기억과 지금의 현재를 교차해서 흑백과 칼라가 오가면서 음, 나오는 영화라서 그건 훨씬 좀 다 끝까지 볼 때까지 무슨 영화인가 하면서 보고 맨 끝에야 이제 사건이 이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면 이번 영화는 오펜하이머 한 명의 청문회와 어, 스트로스라는 장관, 이 사람을 이제 지원했던 정치인이죠. 예, 정치인이 또 그보다 몇 년 후에 장관을 지명받기 위한 청문회. 그 예, 청문회하고 이 오펜하이의 청문회가 이렇게 병렬로 계속 가죠. 계속 가면서 오펜하이머 스스로의 이야기와 스트로스가 보는 오펜하이머 이야기, 외부에서 보는 오펜하이머의 이야기가 계속 병렬로 가는 일단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영화다. 그 점이 이제 약간 관객으로 하여금 사건을 단선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다 봐야 그래서 어떻게 과정이 됐고 어떻게 노년의 결말이 됐는지가 다 보고 나야 이제 비로소 정리가 되는 그런 예.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그, 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 배트맨 시리즈도 있고, 그 영화 뭐 인터스텔라, 음, 음, 인터셉션 뭐 이런 영화들 몇 개 본 것 같은데, 영화가 있고, 음, 어, 굉장히 인텐스해요. 굉장히 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음, 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 기대했었죠. 원폭에 대해서 뭔가 그 사회 윤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그 청문회 얘기 오펜하이머 그 안전 보안 수준 보안 수준을 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에, 인증 음, 제도더라고요. 그것이 음, 음, 없으면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안보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그래서 그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원자폭탄이 펑펑 터지는 사진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원폭이 많이 터지는 것보다는 한번 그 세상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하얗게 변하잖아요. 일단 원폭 그 장면이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음, 그 대화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긴장감이 뭐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이 감독 솜씨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었고요. 그 사실 3시간 정도 계속 청문회 장면만 주로 음, 나오면 다시 지루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영화관에서 옆에서 이렇게
잠든 사람들도 있고 아, 아. 자는 사람도 있고 음, 음. 중간중간에 졸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그 경우는 더빙으로 하나요? 더빙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쵸? 그래서 더빙으로 아, 일부러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사가 엄청나게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아, 더빙으로 보지 않고 음, 뭐죠? 그 자막. 자막으로 보면 자막이 모든 그 대화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아, 없잖아요. 그래서 아, 독일어 그럴 수도 더빙으로 있겠네요. 네, 네. 이 독일어하고 영어 사이에는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특히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더빙 영화를 안 좋아하지만 이 경우는 일부러 더빙 영화를 가서 봤습니다. 아, 영화 내용 그럴 수도 중에서 있겠네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적인 이슈 있죠. 메커시즘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 그것도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원폭 네, 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사회적인 어떤 네, 네, 이야기들, 그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네, 얘기들에서 네, 다룬 네.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담고 그 루이스 스트로스인가? 음. 아이언맨. 사실은 아이언맨에 대한 나는 배우죠. 한참 뒤에 인간까지도 알아봤어요. 한참 뒤에 모르잖아요. 너무 긴장을 잘하고 연기 잘해가지고 너무 나중에 한참 잘하죠? 네. 익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저기 음, 저렇게 저럴 수가 음, 있구나. 그 역할이 그러니까 음, 아주 바날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음, 처음에는 후원자였다가 음, 되돌아선 그 어떤 그러면서 굉장히 모빙이라고 하나요? 모함을 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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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너무 굉장히 반할. 음, 그래서 스트로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음, 설명을 한 것 같고, 음, 하여튼 굉장히 좀 심층적인 얘기, 원자폭탄 얘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참 저는 두 번째, 사실은 박사님한테 이 영화를 얘기하자고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봤어요. 음, 바로, 바로 한 번은 더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완전하게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뭐, 책 이야기도 미리 좀 듣고 가기도 하고,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듣고 가기는 했으나, 그 영화의 구조와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제가 완벽히 흡수하고 감동했다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난도질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약간 그런 복잡한 심정이 많이 들었는데 네. 굉장히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그래요? 예. 영화의, 네, 이 영화의 구조도 그렇고 청문회 당시에 이 사람의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서 증언할 때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듣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큰 청문회장이 아니라, 우리가 네. 생각하는 뭐, 저, 국회나 예. 이런데 큰 음. 청문회장이 아니라, 정말 요만한, 정말 여기 제 사무실 방만한 조그만 골방 같은 데서 여기 앉아 있고 저기 앉아 있는 예. 회의실 같은 데 앉아서 증언을 하러 온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그 모든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그 감내할 수 없는 그 표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생각이 나고 굉장히 이렇게 단편단편적으로 생각이 나던 것들이 이제 다시 그게 한 9월이었을 거예요. 박사님하고 한 9월쯤 그때 이야기를 하고 예. 다시 영화를 이제 동네에 있는 극장에 가서 또 가서 봤는데 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 질문, 이 청문회에서 예컨대 뭐 당신은 네. 공산주의 잘하면서요 하는 질문이면 딱 그 다음에 이제 회상 장면이 공산주의의 어떻든 그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의 파티 뭐 이런 데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서도 음, 나는 공산당에 아직 입당하진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그게 대답처럼 회상 장면이 예. 계속 이렇게 예. 이어지는 것. 뭐 예. 첫 장면은 저거였죠. 당신은 대학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학원생이었나요? 하면 이제 딱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향수병에 시달리고 그 나약하게 막 교수한테 막 혼나고 뭐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잖아요.
막 그 적응 못하는 그 시절로 딱 돌아가서 이제 음, 그 이제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같은 음, 것들이 아주 그걸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질문 한 번에 회상 한 번. 예, 그리고 또 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병렬적으로 스트로스도 또 그때 당신은 왜 그거 공산당인 줄 알고 지원했나요? 그러면 뭐 저 때는 몰랐어요. 뭐 이러면서 또 그 당시 얘기가 또 나오고 음, 그러니까 음, 서로 그 몇 년 후의 청문회와 몇 년 전의 청문회가 같은 시대에 또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두 번째 영화,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내용을 예, 다 알고, 영화의 구조라던가, 그때 대사라던가, 그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왜 씩씩씩 지나가잖아요. 막 잠깐 인사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제 예, 나중에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 당시 물리학자들, 막 이런 거 예. 찾아보고 그러면, 그때 그 강의실에 옆에 앉았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군,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알고, 또 두 번 봤어도, 또 요거 하나 놓쳤네, 뭐 이러기도 했는데, 한 두 번째 보고 났더니, 많이 좋았어요. 모든 영화들이 엔치아 관람이 좋지만, 특히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에 막 그 폭풍처럼 첫 번째 봤을 때가 막 폭풍 같았고, 정말 핵 폭발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서 그 대사도 좀 제대로 들리고 저 때 저 얘기하는 사람의 표정은 어땠고 저 때 저 사람의 의도는 어땠고 무슨 망신을 주려고 저 주제를 꺼냈고 저 망신을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기꺼이 감내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두 번째 때 굉장히 좋았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잘 아시나? 영국 런던 사람이고요. 예, 저는 아까 말했던 메멘토의 예, 오래된 팬이고, 그 예. 영화는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보여요. 볼 때마다. 볼 여러 번 때마다 새롭게 보이고요. 음, 그래서 그건 정말 한 다섯 번은 본 것 같은데, 또 보셨어요? 보고 싶어지네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봐야 되겠네.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봤을 보셨더라도 다시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영화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도 아까 말했던 대로 굉장히 특이하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까 말씀하셨던 배트맨의 가장 근사한 영화를 만들었죠.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던가 뭐 이런 때 영화들을 비긴즈 했고, 시작을 해서 네, 제가 비긴즈부터 좋아하는 시작을 배트맨 했고, 시리즈 다 인양반이 만들었다고 보니까 네, 배트맨을 가장 그 근사한 악당을 만든 영화고, 그 인셉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꿈에서의 행동이 이렇게 현실하고 이렇게 막 교차하면서 나오는 아주 근사한 특수 효과를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인터스텔라도 있었네요. 예. 그 인터스텔라도 있었고 저는 테넷보다는 저기 덩케르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지금 박사님 뒷화면에 있는 그 시네마스케이프에서도 덩케르크를 다뤘었는데요. 예. 박사님 보셔도 되게 재밌어 하실 거예요.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 있잖아요. 독일이니까요. 그 영국에서 덩케르크 해변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맞나? 그 1차 예, 대전인가? 2차 2차 대전입니다. 네, 예, 예. 그 철수하는 작전, 그 처칠의 용단으로 철수하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작전이었는데, 덩케르크 설명을 짧게 하면요, 예, 딱 하루 동안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시간하고, 배로 거기까지 가는 시간하고, 예. 또 하나가 뭐지? 거기서 해변에서 기다리는 그 병사의 시간, 이 세 가지를 계속 교차해요. 어, 교차하는, 교차하면서 같은 시간을 영화에
담는 아주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나? 그래서 이 세 시점으로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예. 아주 근사합니다. 메멘토는 또 조금 머리 아플 수 있고요. 제가 더 권하고 싶은 영화는 덩케르크예요. 그래서 덩케르크 다음이 이제 테넷, 한국에서는 이제 테넷이 개봉을 했는데, 네. 테넷은 저는 막 굉장히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건 약간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이것도 시간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영화인데, 음. 저는 덩케르크만큼 심오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덩케르크는 많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시간을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날아오는 시간, 배 타고 가는 시간,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줘요. 그 짧은 시간을. 그래서 서로 만나기도 해요. 서로. 어느 아, 시간에선 비행기에서 배에 탄 사람을 보기도 하고, 뭐 배에 탄 사람이 여기 이제 구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 시간이 얽히고 설키는 그 세 관점으로 그 작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역사적인 작전을. 그래서 재밌게. 음, 어떻게 보면은 오펜하이머랑 좀 접점은 실제 사건을 다뤘다는 점. 다른 것들은 다 가상의 일이었다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영화에 담았다는 면에서는 오펜하이머랑도 접점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전 영화는 될 수 있으면 챙겨보려고 하는데, 그, 아무래도 독일 역사와 깊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또 덩케르크는 꼭 봐야겠네요.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펜하이머 평전, 오펜하이머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 타이탄이었죠. 신은 네, 아니었고 타이탄 네네네. 신화를 불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주고 그 때문에 음, 벌을 받죠. 그래서 음, 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고 보통 우리가 신화에서 얘기할 때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어서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이 그러니까 인간을 도운 그 음. 신화적 인물로 여태까지 이해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그러면 본인은 이제 그 이 제우스 원자폭탄은 신에게 혹독한 홍벌을 받았죠. 그렇게 한 것 예, 때문에. 그걸 음. 받았는데 그럼 그걸 어, 그 오펜하이머를 프로메테우스랑 비교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일 것 같아요. 딱 인간한테 필요한 불을 갖다 주는 행위랑 어떤 배신하면서, 어, 어쨌든, 그렇게 끝까지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죽을 때, 죽지도 못하고 뭐 계속, 정확히 제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내장을 쪼아 먹게 하다가 또 밤에 치유됐다가 그 다음날 또 쪼아 먹고 막 이렇게 네, 아마 끊임없는. 책임도 묻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맞나요? 그 사람 이게 그 사람 맞나요? 나중에 풀어주죠. 나중에 풀어줘요. 그럼 뭐 때문에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프로메테우스가 비밀을 어, 제우스 신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를 풀어줘야 그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음, 제우스가 너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음, 결국은 풀어주죠. 그 음.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비밀이 그 비밀이 뭐였는데요? 뭐냐면 음, 언젠가 제우스를 파괴할 인간이 태어날 음, 거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이 쪼아 먹는 예, 데까지만 기억하고. 왜, 저 프로메테우스를 여러 신화에 나오는 인물, 제가 그리스 신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 음. 피규어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그리고 신하한테 제우스 신하한테 반항을 많이 음. 했죠. 그 하지 말라는 거 자꾸 몰래 인간들도 없고, 인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우스 신은 인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프로메테우,
그 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계속 이 사람은 물리학자를 모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 자체는 전쟁을 끝내려고 만든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치를 누르려면, 이 전쟁이 끝나려면 핵이 있어야 된다. 이 명분 자체가, 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보였나요? 그 사람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라고 경고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매 똘똘 뭉쳐 있고 학문적 열의에 막 그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정말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이 그 대재앙이 사실은 핵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순적인 걸로 비유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 예,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한 계속, 어쨌든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생각하는 것도,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도 어 진짜 이게 준비가 된 거냐, 뭐 이게 더 이상 이게 전쟁이 끝날 것 같냐, 회의적이잖아요. 이게 예, 개발되면 얼마나 더 세상이 위험해질 거라는 주변의 우려, 또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되게 모순적인 사실은 행동을 한 거고, 그런 위험하지만 필요한 거, 뭐 이런 면에서 인간이 어, 불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또 상당히 그럼으로써 진화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위험성, 뭐 이런 것, 그런 음, 양면적인 예. 걸로 비유한 건 아닐까요? 그냥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음.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왜 프로메테우스라고 할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왜 예, 그랬는지. 여기 노란 이 안에 써 감독은 있나? 네. 프로메테우스를 이렇게 거의 집착할 정도로 프로메테우스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프로메테우스. 이게 뭐 양자역학이니 양자물리학이니 이런 것이 전부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이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그 오펜하이머는 음, 화학자로 시작을 했다가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자신은 이론에 집중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론에 집중하고 그 팀을 짤 때도 자기는 이론을 담당하고 그래서 음,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 보통 이론가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이게 이렇다면 그것을 끝까지 해서 입증을 하고 싶어 하는. 음, 그래서 원자 음, 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 음. 이것으로 라는 그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다가 실제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장군들, 그러니까 네. 군대하고 예, 저쪽에서 정치하는 쪽에서 아마 난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트루만이 던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데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맨 이론가의 처음에는. 입장에서 본다면, 음, 음. 그리고 스스로 너무 그 파괴력에 너무 스스로 놀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근데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기를 읽어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전기는 저한테,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저기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기 그 나치한테 쓰려고 사실은 만든 거였잖아요. 나치와 대항하려고. 그랬다가 나치가 나치가 갑자기 축복을 해버리죠. 히틀러가 죽어버려가지고 너무 어이없어 하잖아요. 적이 사라져버려서. 음, 그러면서 이제 마침 만든 이제 핵이 이제 결국은 일본에 쓰게 되는데, 그때 일본에 쓸 때는 상당히, 파급 효과를 위해서라도 사람이 많은 데다가 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음, 이게 어쨌든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 전쟁을 끝내고 선량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쏴서 어,
위협적인 무기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여기 이 평전의 한국판 서문에 예. 한국판 서문이 아니고 그냥 원래 책 서문에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반항적인 그리스의 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류에게 주었듯이 오펜하이머는 우리에게 핵이라는 불을 선사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가 그것의 끔찍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을 때, 권력자들은 제우스처럼 분노에 차서 그에게 벌을 내렸다. 라고, 그런 연관성이 있네요. 네네, 이렇게 이 평전을 쓴 사람들이 썼네요. 아마 그러니까 제목도 이 사람들이 정했겠죠, 이렇게. 원제목도. 네. 이게 다 양면적인 거죠. 인간을 도우려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 우리 한국 영화 스포일러 같은 거 보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파괴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음, 음. 살다 보니까 지구를 점점 파괴해가고 있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연관성이 저는 있고. 근데 그 왜 물리학자들의 그 당시에 독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학문을 하러 예. 그때 독일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쪽에 이제 교수로 임용이 돼서, 미국 서부로 왔을 때도 그렇고, 왜 처음에 양자물리학 들으러 오는 수강생이 딱 한 명으로 되게 시작을 해서, 맞아요. 한 명 있다가 네. 그리고 되게 왜 재밌. 그 옛날 영화들 보면 왜 교수가 가운데 서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관객이 아니죠. 학생들이 그 교수가 서 있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 장면을 다른 영화에서도 봤거든요. 저는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없어서 더 낯설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왜 또 다른 영화에서도 봤는데, 그러면 옆에 교수들도 막 와서 들어요. 그 수업을 예. 같이, 토론도 같이 막 하고. 예. 음. 저는 막 그런 장면들은 빨리빨리 지나가기는 했는데, 뭔가 막 여기 전기에도 보면은 앞부분에, 저는 많이 못 읽었지만, 앞부분에도 그 당시 물리학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막 1년에 12편씩 막 그 최초의 연구들, 지금 예. 기념비적인 연구들이 뭐 1년에 서로 앞다퉈서 예. 경쟁하듯이 예. 옆방에서 쓰면 여기 방에서도 쓰고 뭐 여기서 실험해서 막 내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중에 뭐 다 노벨상 막 받고 오펜하이머만 못 받았는데 막 그런 그 학문적 그런 막 뜨거움 막 이런 것 같은 분위기도 되게 저는 어 좋았어요. 그 한편으로 당시에 막 새로운 학문에 대한 어떤 막 그 즐거움, 사실은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 무기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고, 그, 막 그런 하다가 보니 거를 서로 막 놀라고, 아까 말한 대로 너는 만드는 사람이라 모를 거야. 뭐, 아니고 또 나는 이런가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막 이러고, 뭐, 옆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만들어내니까, 아, 역시 음, 이론으로는 안 되는 일을 실험하니 되는군. 또 막 이러고, 그 이론과 실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그 당시 막 뭐가 발명되고 막 뭐가 막 새로운 게, 막 그런 시절에 그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그런 학문적 성취를 경쟁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근사하게 느껴졌었어요. 예. 뭐 또 특히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이고 그 아마 상호 경쟁도 굉장히 했을 거예요. 같이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독일에서 하이젠베르크 음, 교수가 음, 먼저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음, 그것을 듣고 독일에서 지금 원자폭탄을 만들면 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음, 있어요. 하이젠베르크 교수는 저기
원자 폭탄을 만들라고 나치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폭탄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만들었어요. 발전. 음, 만드는 게 이제 음. 원자력 발전소, 어, 발전. 음, 그러니까 모르 아, 이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네, 끝나냐, 언제 완성이 되냐 그랬을 때 음, 하이젠베르크 교수는 뭐 한 아직도 4, 5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치 쪽에서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던 음,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 흥미를 잃었다고 해요. 그 연구에 대해서. 아, 그래서 아, 독일에서 원자폭탄, 그래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먼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음, 거기서 다 공부해갖고만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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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저는 그게 상당히 흥미롭고 이 사람들 막 대화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물리학 용어, 뭐 음, 천문학 뭐 음,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을 때 하나도 음, 못 알아듣지만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박사님처럼 이 사람들이 그 열기, 그러니까 음, 그 음, 어떻게 보면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라든가 그런 건데 그것이 나중에 그런 파괴력을 가질지 음, 진짜 스스로 알았을까? 그쵸.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었을까? 그 나중에 음, 어떻게, 음, 오펜하이머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음. 그 원폭에 대한 게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속 혹시 그거는, 알려졌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일본도 이 책에 보면은 뒤에 음, 1960 몇 년에 일본을 방문도 했더라고요. 일본에 음, 가서 뭐 음, 연설도 하고 있는, 그 내가 다시 봤어요. 일본을 갔다고? 막 이러고 음. 그랬는데, 일본에 가서도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모르겠어요. 그 폭탄으로 인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는 데까지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해서 1960년에 오펜하이머는 도쿄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나는 원자폭탄의 기술적 성공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마침 무슨 딱 지금 궁금하신 게 여기 딱 써 있네. 이 사진이 좀 그러니까. 꽤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인데 요 밑에 사진이 네. 일본의 기자들과 뭐 만나서 아, 얘기한 사진이래요. 가운데 아. 노년에 굉장히 말랐었네요, 더. 그때 왜 그게 영화에서도 보면 궁금하네요. 어떤 생각을 나중에 가지게 돼서. 근데 수소폭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네, 네, 네. 문제가 되고, 사실 그것이 그게 또 결정적인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근데 수소폭탄이 뭐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반대한 것이니. 그게 음, 확실치가 않았는데, 음, 음, 그 음, 음. 얘기가 왜 반대했는지 나오나요, 영화에? 아니죠. 그냥 거기서는 반대했던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너무 위험해서. 게 너무 그래서 위험해서 결국은 왜 그랬죠. 그 수소폭탄 연구하려고 계속 같이 연구했던 그 친구가 떠나고 나중에는 네, 안 좋은 증언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기억이 그렇죠. 맞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스 같은 결국은 그 친구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죠. 그 그 친구는 사실은 순전히 수소폭탄 연구하려고 또 그러니까 핵발 맞습니다. 예, 연구를 시작을 같이 한 아이디어가 거였는데 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꼭 입증해 보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런 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쵸, 끝까지. 그쵸. 예. 나중에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돼서 어떤 파괴를 가지게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두려운 거죠. 그런 거 이제 영화 지금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전기를 이제 보면서 저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는 진짜 처음부터 그냥 전기예요. 평전이지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는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자랐고,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전기. 예. 근데 어쨌든 제목은 이제 작가들이 이런 역할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과연 그, 우리 그때 파벨만스 전기 예. 영화를 또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작가가,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의 어떤 일생을 다룰 때,
그 일생을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아주 네. 어렸을 때부터 성장 배경부터 엄마 아버지부터 쫙 보여주면서 그릴 수도 있을 거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전기처럼 딱 그 유아 시절부터 영화를 좋아하면서 영화의 업으로 시작하게 된 딱 그날까지를 잘라서 자기 스스로 전기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면, 여기 논란은 이 책을 읽고 딱 그 대목, 이 사람이 가장 그 빛나던 업적의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청문회라는 그 아주 그 고달픈 그 아주 그 본인한테는 곤혹스러운 사건의 중심으로 이 사람의 전기를 펼쳐냈다는 점이 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 이 영화를 좀 특별하게 만든 점 아닌가.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의 막 업적을 막 이렇게 드높인 게 아니라 업적을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면서 이 본인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회상하게 만들면서 성찰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성찰하는 네, 과정을 보여준 거잖아요, 관객한테. 네. 그러면서 관객이 그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의 빛나는 업적은 알겠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흥미로운데, 결국은 그런 모순적으로, 시대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순간을 그렸다는 점에서, 또 그를 공격하는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병렬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전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업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자폭탄을 오펜하이머가 만들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랬겠죠.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거기 네, 막 그 군대에서 막 난리를 치고 그 지원도 어마어마했다고 그러고 3년 내내 그 쏟아부은 돈과 그 그렇죠. 그 집중한 만들기 위해 거잖아요. 초집중.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뭐 10년 걸려서 할 일을 한 3년 정도에 하고 또 네, 만약에 10년 안에 또 세계가 그때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2차 대전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고 뭐 이미 끝나버려서 또 그때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소련이 막 또 공격 대상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역사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역사는, 이 예, 그렇죠. 무기와 그리고 역사와의 관계는 아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분명히, 폭탄이 안 터졌겠죠. 보통 우리는 그 원자폭탄이 거기 터졌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했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다. 음, 그렇게 해방이 됐다. 이렇게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학교에서 음, 배웠어요. 근데 음,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일본은 이제 거의 패전의 나눠서도 기색이 컸죠. 음, 네. 아 그래요? 그렇긴 했지만 사실 항복을 했을 것이다. 조금 네네. 늦더라도 그래서 과연 원폭이 그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중요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고 일본 측에서 뭐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 일본 스스로 그 일본 사람들 기질 자체가 그냥 죽으면 죽었지, 이 항복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패전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아니라서 아마 음, 폭탄을 안 터뜨렸으면 멸망을 할 때 하더라도 전쟁을 자기 스스로 몇십 그만두지는 년,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몇 있어요. 년, 아, 그래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네. 아, 예, 그래서 이걸 알겠습니다. 그냥 한 방에 오히려 이거를 빌미로 오히려 그냥 항복을 해지 그 당시에 그 또 일본의 정치사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데 아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그만 항복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어느 누구도 먼저 제안하지 못하고 누가 책임을 그걸 질 것이며 끝까지 그냥 싸우다 죽었을 수도 있다 뭐 그랬는데 그 싸우다 죽는 방식이 굉장히 이, 핵이 될 남이가자, 거라고 아무도 예, 예상하지 예, 못했겠죠. 하필 그때 유명했죠. 또 핵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봐서
원폭이 터짐으로 해서 일본이 빨리 항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맙다라고 감사할 이해할 그쵸. 수 있는데 원폭만 따로 떼놓고 음, 보면 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다른 것보다 기억에 남은 것이 그 루이스 스트로스가 음, 음, 오펜하이머를 모함하잖아요. 나중에 그 네. 모함하게 된 원인이 나중에 음. 나오는데 그게 아까 반할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평범한 그러니까 음. 그 저기 오해죠, 그러니까 오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아인슈타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에 대해서 그런 음, 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음, 계속 미워하게 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한나 아렌트의 책 음. 바날리티 악의 평범 평범성. 평범성이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데서 일상에서 별거 아닌 이런 것 가지고 이런 큰 결과를 낼 수 음,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 늘 있잖아요.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음, 좀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뭐 그 중간에도 이렇게 음, 무안을 한번 줘요. 오펜하이머가 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저기 그랬나요? 스트로스의 뭔 말에 한번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서 좀 조롱하듯이 한번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미천한 구두 장사였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좀 오만한 사람이었대요. 원래 품성이. 다들 그렇죠. 사실 이런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에, 일반 사람들 다 무시해요. 위에서 음, 내려다보고 다들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들 음, 다 천재니까 음, 근데 그런 음, 음, 것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음. 넘어가야지 이제 근데 그걸 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그 자기가 당한 뭔가 모멸감 열등의식이랑 뭐 자격지심 이런 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음, 컸고 음, 그게 문제를 일으키게 됐고 뭐 그랬던 것 음,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음, 복합적인 주제들을 영화 하나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독일의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토프 놀란 영화를 보면 복합성하고 복잡성하고 혼동하는 경향이 많다. 음, 음. 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 역시. 저는 근데 박사님하고 토크하면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다른 시각으로 예, 보는 그 독일의 평론가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 평론가들은 은근히 그 원폭의 문제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심도 있게 풀어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얘기 아, 나오고 말고 계속 다른 얘기만 나오니까 음, 독일에서는 평점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음, 음, 항상 보면 독일 인간들은 좀 남다른 데가 보는 시각들이 그래서 그러네. 음. 사실 그런 거 이렇게 의견 나누면은 그렇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음,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의 리뷰는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을 기회가 좀 있는데 독일은 잘 없기도 하고 또 시각이 지난번에 파벨만스도 왜 네, 스필버그 별로 그렇죠.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런 되게 유대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스필버그를 좀 폄하한다는 얘기를 그때 슬쩍 하신 것 같았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전 영화도 어쨌든 그 평론가들이 뭔가 좀 다른 시각으로 네, 네. 봤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하셨었는데 역시 이 영화도 저는 이 영화도 좀 궁금했어요. 특히 여기는 이제 이제 쭉 독일에서 보니까 뭐 공부도 했고 다른 데서는 평점이 굉장히 높은데 독일에서만 이 아, 독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투덜대야 돼. 그렇게 워낙 교육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뭐든지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음, 일단 뭐가 부족한지 그거부터 봐라. 이렇게 어렸을 음,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어, 원폭 같은 경우 전쟁, 반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념이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음, 그 원폭의 아버지 전기를 다루면서 그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 했는데 아.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진짜 막 어떤 관객들이 인류애나 뭔가 이런, 전 지구적 그 전 지구적인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서 막 되게 숙고하는 장면이 물론 뒤에는 좀 나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개인으로 쫙 푼 거잖아요. 개인의 서사로. 그렇게 또 방향 볼 수가 자체가 있겠네요. 다른데 엉뚱한 걸 이 사람들이 이 기대를 하고 와가지고 투덜투덜한 거죠. 진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난번에도 그런 평을 본 것 같은데 한 시간이면 된 걸 가지고 질질 끌고 다른 걸 너무 복잡하게 살을 붙였고 음, 그 한 시간짜리로 압축을 시킨다면 굉장히 천재적인 영화다라는 얘기는 또 했습니다. 음. 그 아, 그 얘기 플롯이라든지 너무 재밌는데요. 복합성과 복잡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선명한 내가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보면 그 저는 인셉션을 보다가 저는 제 취향은 아니다 음, 싶었어요. 그런 음. 그런 것들. 그럼 메멘토는 보지 마시고요. 덩케르크만 보세요. 그런 메멘토는 또 약간의 좀 더 정말 궁금해지네. 단순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 아 이렇게까지 근데 지금 얼핏 복잡하지? 보니까 메멘토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피어스 네. 예, 근데 그 그건 아주 단순한 사건, 정말 너무 천재 같은 영화예요. 그 천재 같은 그 사건이고, 그, 맨 가이 끝에, 피어스인가요? 예. 게이 네? 피어스인가? 이 사람 한국 그 배우요. 가이 피어스요. 이 사람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보고 싶으네요. 맞아요. 음. 네, 한번 그래도 볼게요. 어쨌든 조 영화를 먼저 보라고 하고 싶네요. 어떤 어, 것, 덩키. 덩케르크요. 아, 이게 예, 2001년 영화네요. 너무 옛날 영화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니네요. 예, 2000년, 한번 보고, 이제 다 볼게요. 둘 다 볼게요. 그리고, 저기, 2000년이면은 이분이 지금 보니까 70년생인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거의 20대 후반에 만든 영화네요. 메멘토가. 얼마나 천재예요. 그러니까 대천재. 천재야, 정말. 20대 후반에, 내가 네, 뭐 네, 했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네. 사람들 참,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풍부한 문화적인 음,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우리 네. 얘기거리도 있고 그 다음 영화는 벌써 추천하실 것이 있으신지 저도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서 생각을 했다가 조금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상의를 드릴게요. 아직 딱 오늘 이거다라고 지난번처럼 예, 얘기할 만한 건 아직 없어서. 네. 이거는 그냥 한번 먼저 보시고요. 박사님이 음, 재밌게 보시면 얘기하고 이게 어떤 사람은 별로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요. 박사님이 보시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감독이 누굴까요? 감독이 이 사람이야말로 또 천재라고 불리우는 마틴 맥도나 감독이라고 이 사람도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 사람도 같은 나이네요. 70년생. 그래요? 영국의 현대 세익스피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연극을 주로 많이 했어. 극작가로 출발해서 어, 영국 무대에서 발판을 해서 자기가 이제 시나리오 써서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했는데요. 쓰리 음, 빌보드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랬어요. 이 영화도 참 좋은데 네.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도. 근데 최근에 요 이니셜인의 벤 씨가 아카데미 후보까지는 올랐을 거예요, 미국. 그리고 영국은 작년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네요.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아, 저는 너무너무 좋게 봤는데, 한번 박사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세요. 꼭 볼게요. 네. 워낙 좋은 영화를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보시면 또 그 아일랜드의 쓸쓸한 섬 풍경을 굉장히 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일랜드 아마 반하실 멋있죠. 거예요.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외딴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배경은 아일랜드 내전 때 배경인데요. 예. 뭐 실제 아일랜드 섬에서 찍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일랜드라는 그 고립된 섬에서 마을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아주 음, 간단한 일에 대한 일로 이렇게 인생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이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오펜하이머와 대척점에 서는 영화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힐링하시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컬린, 사건은 급, 막 급박스럽게 돌아가긴 해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근데 야, 아주 풍경은 평화롭고 끝나고 나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볼 때도 좋지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생각이 계속 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지금 여름에 봤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문득 문득. 안 되겠네요. 볼 또, 영화가 너무 많으신데. 컬린 페럴이 나오네요. 또 제가 네. 좋아하는 배우. 아, 그러세요? 저도 좋아해요. 이 영화에서 네. 너무 연기 잘해요. 너무 연기 잘해요, 이 영화에서.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또 특이한 영화가 있었는데, 전화통화 아, 그죠. 하는, 폰 예, 부스. 그 네, 전화통화, 네, 네. 그 부스. 보통 잘하지 않고선 그런 연기 못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거의 독백식으로 영화. 예, 재밌,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퇴근하셔야죠? 저도, 네, 네. 저도 우리 재밌었습니다. 저기 조금 자주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조금 자주 뵐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전 얼마든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박사님.